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나다 맥메스터 대학의 송재희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중국 1950년대 정치 운동에 대해서 대중 집회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세 책에 썼던 내용에 근거해서 이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좀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거나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1940년대에서 50년대 거쳐서 중공이 주셨던 정치 운동을 대략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진반운동과 백화운동 그리고 반우파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이 1950년대 중국 인텔리들을 정치적으로 억압하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해버리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고,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 중국 공산당이 너무나 극단의 정치를 펼치면서 대약진 운동이 대기근으로 귀결되는 참상이 빚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치 운동에 대해서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데요. 먼저 진반운동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반운동은 이 한반도의 정세와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진반운동이 일어났던 1950년부터 53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한반도에서 남북전쟁, 곧 6.25 전쟁이 일어났던 그 시기와 대체로 일치합니다. 한국전쟁에 파병을 하여서 미국과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 마오쩌둥은 중국 내부에서도 반혁명 분자를 제거하는 진반운동을 전면적으로 일으켰습니다. 이 진반운동은 진압 반혁명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아이디어는 대체로 이렇습니다. 외부의 적과 투쟁을 하고 있을 때 내부의 결속력이 강화되고 공고해질 수밖에 없죠. 바로 이 점을 이용해서 마오쩌둥은 이 신생 국가인 중화인민공화국의 이념적 기반을 더 공고히 다지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 방법은 너무나 단순하게도 반혁명 분자들을 색출해서 제거하는 정치 투쟁으로 표출되었습니다. 1950년 10월 1일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한반도에 다시 진주를 해서 북한 인민군을 38선 이북으로 몰아내는 전과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8일 후에는 20만 명쯤 한반도에 잠복하고 있던 중공군이 유엔군과 이제 격돌을 벌이게 되는데요. 자, 그 중간쯤 10월 10일쯤에 마오쩌둥이 중국 내부의 국민당 잔병과 비밀요원과 비적과 반혁명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 중국 내부에서도 일종의 작은 내전이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양면 작전을 펼치면서 마오쩌둥이 노렸던 것은 중국 내부에서 그 정치적 권력을 더 강화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50년부터 51년까지 그 반진운동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전개되는지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49년 10월 1일 이후에도 중국 내부에서는 반군과의 전쟁이 실제적으로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국민당이 굉장히 거대한 군사 조직이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항복을 하지 않은 채로 산간 벽지로 숨어 들어가서 공산군과 계속 전투를 벌이는 세력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오쩌둥은 그들을 반혁명 분자로 규정을 하고 전쟁을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었죠. 대표적인 예로 1950년 여름에 광시성에서 그 매복했던 반군들이 저항을 펼치게 됩니다. 1951년에는 3월까지 광시성에서 15만 명이 이제 도륙을 당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하고 10만 명이 투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은 섰지만 아직 전쟁은 완벽하게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질질 끌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51년 여름까지 45만 명의 토비를 평정하고 4만 명의 반군을 처형했다는 그 보고서를 타오주라는 장군이 올리는데, 이것을 보고 이제 마오쩌둥이 이들에게 대해서는 한치도 용납하지 말고 모두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1951년 후베이성에서도 4만 5천 명이 도륙을 당하고요. 51년 후난성에서는 3만 2천 명이 처형당하는 사태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을 해보면 50년부터 52년까지 대략 200만 명의 반혁명 세력이 처형이 되었습니다. 이 주장은 시진핑 총주석이 이제 권력을 잡고 2012년이죠. 그때 자기 정적을 제거를 했는데 보시라이라는 중경을 배경으로 한 이제 그 맹주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제거를 했는데 그 사람의 아버지인 보이보가 상부에 올린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혁명 세력을 제거하는 군사작전이랄까요? 정치투쟁이랄까요? 이런 것이 막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중국 인민들은 계속 국가가 부르면 나가서 정치집회에 끌려가서 반혁명 세력을 규탄하고 그다음에 인민의 적을 제거하고 뭐 이런 식의 정치투쟁에 끊임없이 내몰렸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중국 공산당은 끊임없는 사상운동 아니면 사상투쟁운동을 통해서 정치 권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그 중에서도 백미가 이제 백화제방운동과 잇따라 일어나는 이제 반우파 운동인데요. 이 백화제방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백화제방운동의 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화제방운동은 마오쩌둥이 지식인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마음속에 품고 있는 불만을 숨기지 말고 모두 토로하라. 그리고 여태까지 우리가 사회주의 혁명을 하면서 거쳐왔던 시행착오라든지 실패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숨김없이 가감없이 비판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주문을 하면서 시작되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오쩌둥의 주문에 의해서 일어난 운동인데 그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56년 2월 25일입니다. 소련 공산당 제1서기인 후르쇼프가 비밀회의에서 작심을 하고 스탈린 시대의 정치 범죄와 정치 오류를 맹렬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폴란드와 헝가리에서 대규모 반소련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이걸 이제 폴란드와 헝가리의 자유화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운동을 소련군이 군대를 파견해서 진압을 했죠. 자, 이런 식의 이제 어떤 공산권 내부에서 일어나는 혼란상이 중국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마오쩌둥은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한평생 혁명을 해오고 그다음에 중국 공산당에 아무도 의심할 수 없는 제일 권력자로서 막강한 파워를 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스탈린의 운명을 한 비교를 해보는 기회를 갖게 됐는데요. 만약에 마오쩌둥이 죽고 나서 마오쩌둥의 후계자들이 나와서 마오쩌둥의 정치 범죄와 정치 오류를 비판하기 시작하면 자기도 스탈린과 똑같은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오쩌둥이 좀 더 본격적으로 이 사회주의 혁명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부다페스트에서 성난 군중이 그 당시에 이제 그 광장에 서 있던 스탈린 동상을 무너뜨리고 이렇게 훼손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진들을 보면서 마오쩌둥은 굉장히 충격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런 상황에서 또 중국 내부에서도 사회적 동요가 계속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1956년 중국 광주에서 1,500명의 농부들이 아사하는 참사가 발생을 합니다. 뭐 이런 식의 사회주의 경제가 이제 무너지는 조짐이 막 보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12,000명이 유랑 걸식을 한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1956년 가을 겨울 중국 내부에서는 불만 세력이 시위와 태업을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오쩌둥이 이 상황을 보면서 혹시나 동구에서 일어난 자유화 운동, 민주화 운동이 중국에 영향을 미쳐서 중국 사람들이 저러한 운동을 모방해서 어떤 불만을 터뜨리지 않을까 전전 근거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런 국내외적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마오쩌둥은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조치가 계략일 수도 있고 아니면 순수하게 좋은 의도로 어떤 대책 마련에 고심했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예단할 필요는 없는데요. 그래서 마오쩌둥이 들고 나왔던 구호가 바로 백가쟁명, 백화제방이었습니다. 1956년부터 일어난 이 운동을 우리는 사후적으로 백화제방운동이라고 부르는데요. 마오쩌둥이 1956년 2월 처음으로 과학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백가쟁명을 채택했습니다. 백가쟁명은 춘추 전국시대 사상적 다양성이 꽃피었던 제자백가의 황금기를 이르는 수거입니다. 마오쩌둥이 이 수거를 들고 나왔던 이유는 바로 중국 지식인들에게 다양한 사상을 추구하고 창의적인 생각과 아이디어를 내라고 설파했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4월 25일 마오쩌둥은 다시 한번 사상 문화 방면에서도 백화제방이 필요하다고 설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5월에 마오쩌둥은 구체적으로 지식인들을 향해서 정부를 비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인들을 향해서 용감하게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발동시켜서 정부를 비판해라.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사회주의 정책의 오류와 한계를 조목조목 지적하라고 설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앙선전부에 루딩이라는 또 막강한 장관이 있었는데 이 장관이 백화제방의 기본 정신을 강조하면서 지식인들에게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이런 이제 비판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지식인들한테는 큰 압박이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1940년대 이미 그 마오쩌둥이 이제 정풍이란 걸 일으켜서 그 지식인들에게 정당을 비판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오류를 비판하라고 해놓고 그 지식인들이 했던 발언에 근거해서 이 사람들 처벌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생생했던 그 기억 때문에 지식인들이 함부로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서야 1957년 4월 말에 가서야 중국 인민들이 천천히 발언을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 포스터에서 그 당시에 이제 정신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마오 주석 혁명 문제 노선 승리 만세라고 해놓고 여기 보면 이제 다양한 꽃들이 피고 사람들이 활짝 웃으면서 어떤 새로운 생각을 표출하기 직전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백화제방 만자천홍이라는 구호도 그 당시에 이제 널리 유행을 했는데요. 이 만자천홍은 온 천하가 보라색과 홍색의 꽃들로 만개했다. 뭐 이런 식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상의 다양성과 비판 정신과 표현의 자유와 민주적 의견의 수렴, 민의 반영, 그리고 건설적인 대한무색, 뭐 이런 식의 구호를 가지고 지식인들에게 너희들의 임무는 비판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1950년 2월부터 마오쩌둥이 그런 이제 요구를 계속 이어갔는데요. 관료들과 지식인들은 입을 열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1년이 지나서야 한 명씩 슬금슬금 비판을 시작했습니다. 마오쩌둥은 반우파 숙청에 덫을 쳤을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또 이제 중국의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지 마오쩌둥이 처음에 의도는 굉장히 순수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결과는 똑같습니다. 마오쩌둥이 얘기했던 것은 주관주의, 관료주의, 분파주의를 극복하자며 정부를 비판하라는 요구였고요. 당 내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요구와 더불어서 이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헌법에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헌법에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면 그 헌법적 권리를 통해서 지식인들은 보호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헌법을 내세운다면 마오쩌둥도 이 사람들을 처형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1940년대의 경험이 이 사람들을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드디어 중국 인민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1957년 4월 말부터 6월 초까지 한 5주간에 걸쳐서 실제로 중국 지식계의 백화쟁명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비당원 관료 집단, 공산당에 속하지 않지만 또 다른 정당들이 많이 있다 그랬죠. 그 정당들에 속해 있었던 어떤 관료 집단들, 그리고 문예계 인사들, 과학자들, 언론인들, 대학 교수들, 교사, 기술자, 대학생들, 이런 사람들, 다양한 직종의 올곧은 지식인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공산당의 모순과 한계를 지적했는데요. 공개 토론을 개최하거나 언론 매체에 경문을 게재하거나 대자보를 써붙이거나 아니면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를 하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이 사람들이 백화 제방의 시기를 열었습니다. 3명의 이제 그 핵심적인 그 주도 인물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교통부 장관을 지냈던 장보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선두에 서서 공산당 조직이 관직을 독점하고 있다면서 그 권력의 독점 현상에 대한 공개적인 아주 분명한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농림부, 양식부라고 할 수 있는 장나이치라는 장관이 있는데 그 사람도 나서서 공산당원의 위선과 분파주의를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부에 있었던 실세 중에 한 명이었던 국방위원회 부주석 롱민이라는 사람이 내전 당시 소련군의 그 약탈을 비판을 하면서 어떻게 이 해방군으로 내려왔던 소련군이 인민을 약탈할 수 있냐 이런 식의 비판을 하면서 덧붙여서 한국 전쟁에 지금 파병되어서 돌아온 그 상위 군인들과 그 사람들 희생자들을 우리가 보상해야 된다면서 굉장히 강력한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여태까지 범했던 범죄와 착오를 지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서 비판의 본물이 터졌죠. 이 비판을 대학에 있는 지식인들과 그다음에 문예계에 있는 문예예술가들이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사진이 굉장히 유명한 사진들인데요. 백화제방운동이 절정에 달했던 1957년 4월 말부터 6월 초. 특히 이 사진은 이제 5월 초 정도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캠퍼스에 붙었던 대자보들입니다. 이 대자보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마구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으로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마오쩌둥은 모욕감을 느꼈음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비판은 구체적으로 마오쩌둥을 지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몇 가지 대자보, 이 대자보들이 전부 다 이제 기록으로 남아있는데 그 당시 이제 5월 베이징 대학은 중국에서 가장 주요 대학이죠. 그 칭화 대학과 더불어서 베이징 대학 캠퍼스에 붙었던 대자보들 그를 좀 몇 가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자보 중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서적 금지, 보도 금지, 신문 금지, 외국 소식 차단. 이 모두는 중국 안팎의 역대 통치 계급이 터득한 인민독재의 계략일 뿐 진시황의 분소갱유, 청나라의 문자업과 같다. 일체 금서를 다 개방하라. 후르쇼프의 비밀보고를 신문지상에 보도하라. 매우 도발적인 발언입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하게 표현의 자유가 무엇인지, 언론 사상의 자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상을 제약하고 서적을 금지하고 보도를 금지하고 신문을 통폐합하는 이런 식의 언론 탄압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강력하게 비판의 언사를 이어갔습니다. 다른 대자보를 한번 볼까요? 이 대자보에는 공산당을 비판하고 또 민주를 선양하면서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당이 인민을 힘으로 지배하고 있다. 인민은 이미 선택권을 빼앗겼다. 인민은 공산당 외의 여타 대안이 없다. 공산당은 경쟁을 용납하지 않고 반대자를 배척하고 있다. 공산당에 대한 매우 무서운 비판이죠. 관이 관을 선택하고 관이 관을 파견한다. 미리 다 짜놓고 거수하게 하는 민주는 가짜 민주다. 양원제, 양당제 경쟁, 상호 논쟁 등 자산계급 민주주의 형식 안에 새로운 내용을 담아야만 사회주의 민주가 실현된다.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은 민주주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1911년에 신해혁명이 일어나고 공화정부가 서서 중국 인민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학습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고 1949년에 들어서 이 사람들은 갑자기 자기들에게 보장돼 있었던 국민의 기본권을 모두 빼앗긴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대자보의 내용을 봐볼까요? 여기서는 우리가 독재를 비판하고 양심의 자유를 선양하는 문구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 대자보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공산당이 정부에서 누리는 특권을 배제하라. 정당한 영도자의 권력은 인민대중이 스스로 영도자를 선택할 때만 가능하다. 영도자가 스스로 자신을 임명할 수는 없다. 자, 이것은 모택동을 겨냥한 굉장히 날선 비판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오쩌둥은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민주적 지도자가 아니죠. 이 사람은 공산군이 만든 인민해방군을 이끌고 전국을 군사적으로 점령해서 중화인민공화국을 건립하고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오쩌둥의 권력은 군사적 점령에서 나왔습니다. 군사력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민주적 지도자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중국 인민이 누구나 다 알고 있었죠.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국민에게는 신앙의 자유가 있다. 모든 인민에 대한 강제적 신앙주의에 반대한다. 재능 있는 인재가 인민에 복무할 수 있어야 한다. 마르크스주의자일 필요는 없다. 마르크스주의만 신봉할 필요도 없다. 자, 이런 대자보가 캠퍼스에 걸리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는 1957년 5월이었습니다. 8년 정도 사회주의 혁명이 진행되고 있었죠. 그리고 인민들은 너무나 뻔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사회주의 혁명이 국민의 기본권을 다 뺏어가고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식의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또 다른 대자보도 한번 봐볼까요?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비판하고 스탈린을 비판하는 문구들로 가득했습니다. 당내 상당수 인원은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맹신하기 때문에 객관 법칙을 위반하는 엉터리 정책을 제정하고 있다. 그 결과 큰 소식이 초래됐다. 자, 이 문구 속에는 마르크스 레닌주의라는 교조적인 이념, 중국 공산당이 그 철권 통치로 선양하고 있는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공개적으로 객관적인 법칙을 위반하는 엉터리 정책의 근원이라고 비판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레닌에 대한 비판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레닌의 우주관과 인식론은 출발점에서 이미 원칙적 착오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절대적인 자연의 법칙을 부정한다. 물리학의 변증 유물주의 철학을 적용한다. 그 결과 그가 제시하는 물리학 명제는 악영향을 끼친다. 자,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고 공산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사람들은 마르크스와 레닌주의를 금과 옥조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연과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레닌이 자연과학자입니까? 레닌이 정치 이론가라고 할 수는 있지만 자연과학에 대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은 아마추어 수준을 넘어설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제창한 변증 유물주의 철학을 물리학에 적용을 해서 그 당시에 그 물리학자들이 그 실험과 그리고 경험적 탐구를 통해서 또 이론적, 논리적 토론을 통해서 만들어가고 있었던 새로운 물리학 이론이 어떤 계급성을 가지면서 비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과학적 탐구까지도 이념적으로 악영향을 끼쳤다는 것이죠.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스탈린 시대에 대한 강력한 비판도 제기가 됐는데요. 스탈린 시대는 노예사회였다라는 문구가 대자보에 적혔습니다. 이 사람들의 대자보를 보면 중세기 교회 통치가 부정의 부정으로 되살아났다면서 스탈린주의를 비판했습니다. 인권 침해, 사상적 이단을 억압하는 그런 엉터리 철학이 바로 스탈린 시대의 이념이었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죠. 자, 이거 굉장히 무섭고 파괴적인 논리들이 담겨 있습니다. 또 이제 헌법의 기본권 회복을 주장하는 논리들도 굉장히 많이 대자보에 적혀 있었습니다. 헌법에서 규정한 민주, 권리,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는 실현되지 않았다. 사회주의의 영혼은 평등, 민주, 자유다. 이것이었다면 사회주의는 시들고만다. 이들의 논리를 보면 사회주의에는 동조하지만 이 사회주의가 반자유주의가 될 수 없다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헌법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민주와 자유와 평등이 실현돼야 되는데 이 당시에 중국 사회는 표현의 자유까지도 억압해버리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모두 배제시켜버리는 전체주의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비판한 것이죠. 그리고 또 인민일보는 그 당시에 이제 가장 중요한 중국 공산당 기관지라고 할 수가 있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중국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공개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언론은 대부분 그 당의 기본 노선을 인민들에게 알려주는 보도 지침에 불과합니다. 자, 거기에서 이 대자보에는 인민일보를 비판하는 구절도 있는데요. 인민일보는 진실을 봉쇄하는 만리장성이다. 뭐 이런 무서운 구절이 있었습니다. 직접 선거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직접 선거를 통한 권력 교체를 강력하게 주장한 목표까지 표출이 되었습니다. 마오쩌둥 비판도 있는데요. 자, 이 글을 읽을 때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오쩌둥이 발표한 글, 그 중에서도 무산계급의 독재가 역사 경험에 관한 재론, 무산계급 독재의 역사 경험에 관한 재론이라는 글을 마오쩌둥이 발표를 했는데 이 글은 적나라한 유심주의일 뿐이다. 유물주의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르크스 레닌주의에서 일탈한 이단적 사상이다. 이러면서 마오쩌둥을 비판했던 겁니다. 개왕 사상의 변종으로 일종의 고대 봉건의식일 뿐이다. 여러분, 마오쩌둥이 봉건주의와의 투쟁을 벌였던 사람입니다.
그 낡은 사상을 전부 다 봉건 사상이라고 해서 철저하게 비판을 했죠. 그런데 지금 중국 지식인이 나와서 마오쩌둥이 그 스스로 제왕 사상의 변종인 일종의 고대 봉건 의식을 표출하고 있다. 이러면서 마오쩌둥을 비판했던 겁니다. 이 마오쩌둥이 이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자기를 향한 비판의 창끝이 목 앞에까지 왔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이런 거도 있습니다. 소련의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인민을 기반하는 거다. 인민은 전혀 찾아올 수 없다. 자,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레닌과 스탈린의 기본 노선까지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헝가리와 폴란드에서 일어났던 그 민주화 자유화 운동이 중국에서도 꼽힐 수 있는 사상적 이념적 기반이 다 마련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들의 구호가 다른 인민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사회주의 혁명에 불만을 품은 농민과 노동자들과 연계가 됐다면 새로운 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죠. 물론 중국 공산당이 이런 상태를 방치할 이유도 없고 능력도 없고 또 의향도 없었습니다. 자, 요약해 보면 국민의 기본권 회복 갈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침해의 근본 원인은 공산당 일당 독재라는 인민의 의식이 표출이 되었고요. 공산당 일당 독재의 이론적 근거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이며 표현의 자유, 사상 언론 집회 자유를 갈구하면서 이런 일당 독재의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일향적인 이념적 독재를 극복을 하고 자유를 추구하자는 목소리가 본물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이런 백화 제방이 실제로 꼽히는 시기가 마오쩌둥이 의도했던 바로 그 백화 제방이 실제로 현실에도 일어났습니다. 자,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보고 있었던 중국 공산당 중앙 지도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중에는 당장 나가서 저렇게 망언을 쏟아내는 저 지식인들을 전부 다 잡아서 숙청하자. 뭐 그런 목소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죠. 자,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이제 마오쩌둥과 중앙 지도부의 이제 고위 관료들은 반우파 투쟁이라는 새로운 투쟁을 개시하면서 백화 제방 운동에 대한 반격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우파 투쟁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반우파 투쟁이 무엇인지 일단 알아보겠습니다. 1957년에서 59년 사이 당내 우경 분자들을 제거하는 정치 숙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말 수많은 사람, 적게는 30만에서 많게는 60만이 넘는 사람들이 우파로 낙인 찍힙니다. 그들은 모두 직장을 잃고 노동 교화형에 처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이제 강제 노역이 시달리면서 이제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당한 상태에서 이제 계급 천민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이제 슬픈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요. 많은 지식인 55만 명 되는 사람들이 숙청당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숙청은 뭐 반드시 죽임을 당한 것은 아니고요. 물론 죽임을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분 다 이제 강제 노역에서 집단 수용을 당하게 되는 그런 운명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풀려났을 때는 마오쩌둥이 죽고 개혁 개방이 시작되던 1970년대 말 혹은 198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지식계로 복귀를 해서 또 이제 마오쩌둥을 비판하는 새로운 자유화 운동의 주역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인물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 다름 아닌 덩샤오핑입니다. 이 덩샤오핑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1978년, 79년 그때부터 개혁 개방을 주도해서 중국 사회를 완벽하게 뒤바꿔버리는 경제 혁명에 성공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덩샤오핑을 하면 어떤 개혁 개방을 주도했던 굉장히 개방적이고도 이제 합리적인 지도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사람의 이력을 보면 1940년대, 50년대 굉장히 교조적인 공산주의자로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오쩌둥의 총애를 받았고요. 마오쩌둥의 오른팔이라고도 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백화제방 운동이 일어나고 있을 때 덩샤오핑은 그 운동을 아주 주도 면밀하게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중앙서기처라는 매우 중요한 조직의 처장이었는데요. 중앙서기처는 이제 비유하자면 1960년대, 70년대 한국의 중앙정보부와 비슷한 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국가 기밀을 수집하고 특수활동을 기획하고 관리 처리하는 업무를 도맡았던 조직이죠. 이 조직의 수장이었던 덩샤오핑이 매우 치밀하고도 이제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마오의 영리한 신복이라고 할 수가 있고 오른팔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마오쩌둥이 백화 제방 운동이 일어날 때 이 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 뭔가 해야 된다는 것을 밑에 지시를 합니다. 그때 이제 이 사람이 신뢰했던 사람이 바로 덩샤오핑인데, 그래서 마오쩌둥이 반우파 투쟁을 기획을 하고 덩샤오핑이 총감독이 되어서 이 반우파 투쟁을 추진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덩샤오핑은 중앙 지도부의 결정을 하위 부서에 전달을 했고 또 지방 정부의 상황을 최고위에 보고를 하면서
중간에서 이제 이 반우파 운동의 불씨를 지펴서 큰 불로 활활 타오르도록 모든 것을 기획하고 총괄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이제 전화라든지 정보라든지 어떤 통신망을 이용해서 매우 치밀한 반격의 기획을 했습니다. 자, 이제 덩샤오핑의 우파 사냥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가 됐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57년 5월 14일입니다. 그때가 이제 백화 제방 운동이 피크로 가면서 많은 지식인들이 중국 공산당을 마구 비판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덩샤오핑은 중앙 서기처에 이제 처장으로서 우파 사냥의 계획안을 마련을 합니다. 그래서 5월 16일에 중앙 서기처 각 언론 매체에 우파의 날카로운 비판과 독서를 가감없이 게재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덫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 공산당 기관지가 여과 없이 이제 우파들이 써대는 여러 이 날선 비판의 언어들을 전부 다 여과 없이 신문에 실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정말로 무드가 바뀌었나 보다 이런 식으로 속은 사람도 있고 뭔가 이게 덧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이제 피한 사람도 있고 여러 행동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덩샤오핑은 덫을 아주 깊게 파고 사람들을 다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중공 지도부 당 간부들에게 우파의 축제를 더 내버리더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우파들이 축제를 벌이는데 이 축제가 막 갈 때까지 그냥 내버려두라 뭐 이런 식으로 덫을 치는 것이죠. 함정을 파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덩샤오핑이 전국 선단위 공상위원회에 소위 바추카 부대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우파들에게 비판을 가할 수 있는 공산당 내부에 이제 당원들을 말하는데 이 당원들을 중앙에서는 바추카 포대라고 불렀습니다. 이 바추카 포대가 우파들의 언행을 모두 기록해서 이제 거치 상태에서 명령만 떨어지면 이 우파에게 포탄을 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라고 이제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6월 8일에 반우파 운동이 개시가 됩니다. 자, 4월 말에서 6월 초까지 우파들이 정신없이 신이 나서 다소 흥분한 상태에서 중국 공산당의 정책 착오와 시행 착오와 오류와 독재를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을 모두 다 쏟아놓았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덩샤오핑이 반격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6월 12일에 또 이제 덩샤오핑이 뭐라 하냐면 큰 물고기는 나중에 나오니까 지금 이제 반우파 운동을 개시하지만 당장 모든 사람을 치지 말라. 그러면서 투쟁이 심화되면 더 불안한 생각들이 표출된다면서 기다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6월 14일에는 긴 낚싯대를 들이워서 큰 고기를 잡으라는 명령도 내렸습니다. 우파즈들이 모조리 커밍아웃 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명령이죠. 자, 그런 식으로 신중하고 또 상당히 좀 커닝하게 덩샤오핑이 덫을 치고 우파들을 모조리 잡아넣기 위한 계략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반우파 운동이 전개가 되면서 나타났던 이런 포스터를 보면 우파분들의 광적인 진공을 아프게 격파하고 사회주의 성과를 보위하자 뭐 이런 식의 구호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이념 대결이 벌어졌는데 이게 단순한 이념 대결도 아니고 논리 싸움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공산당은 막강한 군사력과 경찰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사람들이 결정을 내리면 우파들은 당장 숙청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중국 공산당 조직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반우파 운동이 개시가 되었습니다. 1957년 가을에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여태까지 백화 제방 운동에 말려들어서 중국 공산당을 비판하고 마오쩌둥을 비판하고 스탈린을 비판하고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비판했던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우파로 몰려서 올감에 걸려드는 아이러니가 발생을 합니다. 1958년 초인데요. 더욱 격화되면서 우파 운동이 피크로 치달았습니다. 1958년 2월에는 초중고 교사 10만 명이 우파로 낙인 찍혔습니다. 우파 분자가 50만이 초과되면서 1958년 5월 20일쯤 되면 이 반우파 운동은 일단락이 되면서 소강국면으로 들어가는데 사실 이 우파 투쟁은 계속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 사람들이 잡혀 들어가고 그래서 59년까지도 진행이 됐습니다. 1958년, 59년은 중국 역사에서 누구도 잊어버릴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반우파 운동이 일어나고 동시에 대약진 운동이 개시가 되었습니다. 이 대약진 운동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차차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 반우파 운동이 가져온 중국 사회 내의 정말 되돌이킬 수 없는 이념적, 사상적, 철학적 참상을 우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구호가 있고 사람들이 비판 투쟁을 당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누구든 마오 주석에 반대하면 그 자의 개대가리를 바로 박살내버리겠다. 이런 식의 험악한 언어가 구호가 되어서 전국에 내걸리기 시작했습니다. 백화제방 운동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결정을 내리니까 반우파 운동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반우파 운동은 우파 사냥입니다. 그 우파들이 사냥을 당해서 55만 명이 걸려드는 어떤 이념적 숙청 작업이랄까요? 숙정 작업이랄까요? 그런 게 일어나서
중국 지식에는 완전히 암흑기로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반우파 운동, 백화제방 운동에 잇따른 반우파 운동, 이 반우파 운동에 대해서 중국 공산당은 물론 그 중국 안팎에 있는 역사학자들과 정치학자들은 매우 큰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과연 마오쩌둥의 계략이었을까요? 아니면 마오쩌둥이 처음에는 순수하게 사람들한테 비판을 하라고 했다가 이 비판의 수위가 너무 높아지니까 어쩔 수 없이 반격을 가한 것일까요? 마오쩌둥의 마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알아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 방법을 마오쩌둥이 한평생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써왔다는 것이죠. 자, 이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인사출동의 양모라고 중국 학자들이 이름 붙였습니다. 인사출동이라고 하면 뱀을 유인해서 동굴 밖으로 나오게 하는 속임수입니다. 양모는 이제 공공연한 음모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음모라는 말을 쓰지만 양모란 말을 안 쓰죠. 이 공공연한 음모라는 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만약 음모라면 힘을 가진 자가 힘이 없는 자를 윽박질러서 자기 음모에 걸려들게 하는 음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양모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사전을 찾아보면 이 빛 양자에 또 거짓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는 모략이란 말도 있지만 꾀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좋은 번역은 마오쩌둥의 거짓 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오쩌둥이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거든요. 특히 자기 정적을 제거하고 인민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는 그를 따라올 사람이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의 이제 음모술수의 대가이고 권모술수의 대가죠. 이 사람이 이제 중국 역사서를 보면서 그런 음모술수를 늘 연구를 하고 그런 음모술수를 잘 사용을 해서 권력을 강화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오쩌둥이 됐겠죠. 공공연한 음모, 거짓 꾀를 써서 인민을 사상적 이념적 올가미로 묶었습니다. 그 결과 중국 지식인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었죠. 이념적으로 중국 공산당에게 완벽하게 종속돼 버리는 그런 이제 슬픈 역사를 이 사람들이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지식인이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식인이 아니라도 경험이 깊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중국 공산당이 저지르는 모순과 오류에 대해서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부를 비판하거나 잘못된 정책을 지적할 수 있는 매체도 표현수단도 다 박탈당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1958년, 59년을 거치는 과정에서 중국 인민들, 특히 지식인들은 표현의 자유를 완벽하게 박탈당했습니다. 여러분, 표현의 자유가 없는 사회가 어떤 사회일까요? 왜 대한민국의 헌법,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은 모두 이구동성으로 표현의 자유를 가장 중요한 국민의 기본권으로 선양할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중국의 이 반우파 운동을 통해서 정말 절절히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1976년까지 이제 문화혁명이 계속 진행이 됐죠. 9월 9일 마오쩌둥이 사망할 때까지 문화혁명은 계속 이어졌는데 그때까지도 우파 복권 시도를 철저히 분쇄하자는 운동이 지속되었습니다. 반우파 운동은 중국 공산당의 DNA에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우파 운동이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는데요. 반우파 운동을 줄여서 반우 운동이라고 하죠. 지금 시진핑 총서기가 권력을 잡고 있는 바로 오늘날 중국에서도 언제든지 반우파 바람이 불 수가 있죠. 실제로 불고 있고요. 그래서 지식인들이 늘 공격의 대상이 되고 그러니까 숙청의 타겟이 되어 왔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 어떤 예술가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왕시라는 제호주 중국 화가입니다. 이분은 이제 중국에서 문화혁명도 거치고 바로 그 홍위병 세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 1989년 40세의 나이로 천안문에서 일어났던 그 대학살 교육을 본 다음에 망명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호주에서 거주하면서 예술가로서 살아갔는데 이분이 그린 그림 중에 바로 이 초상화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저기 보면 이제 이 카메라를 들고 있는 저분이 이제 자기 모습인데 이분이 이제 한 140명쯤 되는 그 반우파 운동의 피해자들을 2008년부터 12년까지인가 계속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그 140명쯤 되는 사람들을 인터뷰를 해서 그 중에 일부의 얼굴을 저렇게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목을 초상화라고 하고 마오 시대 그 희생자들을 인터뷰하는 초상화 뭐 이런 식의 제목을 붙여가지고 굉장히 놀랍고 충격적인 저런 그림을 만들어냈죠. 저 이미지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분들이 왜 이제 그 예술가가 저분들이 얼굴 표정에 저렇게 큰 흥미를 느끼고 또 예술작품으로 구현을 했냐면 저분들이야말로 중국에서 표현의 자유를 지키려다 마오쩌둥 시대에 숙청당했던 자유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자유인들이기 때문이죠. 저분들이 용감한 분들이었습니다. 55만 명 중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죠. 5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숙청을 당하면서 발언권을 차압당한 그 상태가 바로 이어지는 중국의 참화를 낳았습니다. 제가 이제 마오쩌둥에게 붙인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책을 쓰면서 마오쩌둥을 반지의 제왕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서 반지는 무슨 손에 끼는 그 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반지성주의의 약자입니다. 반지의 제왕입니다. 반지의 권력자죠. 마오쩌둥은 반지성주의를 몸소 체현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제 이력을 보게 되면 베이징 대학교, 여기 북경대학교 도서관 사서로 들어가는데 그때 오만하고 교만한 그 대학생들을 보면서 굉장히 지식인들에 대해서 반감을 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권력을 잡은 후에도 베이징에 체류하면서 마오쩌둥은 단 한 번도 베이징대 캠퍼스에 간 적이 없다 그래요. 그 지식인들을 향한 혐오가 저런 식의 이제 반지성주의로 표출되었습니다. 반지성주의의 피크가 반우파 운동에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반지성주의, 반지식인, 엔타이 인텔렉츄얼리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한 사회가 지식인을 저렇게 억압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식인들이 어떤 존재죠? 문제점이 있으면 비판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존재들이죠. 그리고 또 과학 기술을 추구하면서 전문가로서 이제 굉장히 큰 기능을 하는 사람들이죠. 마오쩌둥이 전문가를 억압하고 지식인을 억압한 결과 중국은 1950년대 말부터 60년대 초 인류사 최악의 대기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이어지는 강의에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이번 강의를 요약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중요한 질문을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중국의 인민들은 왜 대한민국의 국민들과 다르게 표현의 자유를 완벽하게 빼앗겼나? 그 점입니다. 지금도 중국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헌법에 의해서 중국 사회주의를 비판하거나 부정하는 행위는 모두 금지된다고 써져 있죠. 바로 그 헌법 조항에 의해서 중국에서 지식인들의 표현의 자유는 완벽하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반우파 운동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오쩌둥의 양모, 거짓 꾀에 걸려든 55만 명의 지식인들은 반우파의 명예를 쥐고 20년의 세월을 강제 노역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비판적 지식인들을 조직적으로 색출해서 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반자유운동이 바로 반우파 운동이었습니다. 마오쩌둥 스스로 헌법에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고 떠벌렸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헌법을 믿고 마오쩌둥의 양심을 믿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표현의 자유를 마구 발휘를 했는데 그랬더니 마오쩌둥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의 권력이 헌법 위에 있음을 사람들이 알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죠. 반우파 투쟁은 중국 현대사에서 매우 참혹한 결과를 빚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